특징, 서술 방식, 서술자의 개입, 인물 제시 방법, 풍자와 해학이라고 해놨었는데 인물 제시 방법은 밑에다가 좀 미리 쓸게요. 서술, 묘사, 대화. 서술, 묘사, 대화 요렇게 쓸 거고 서술자의 개입은 주로 고전소설 그리고 괄호 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인물 제시 방법은 우리 아까 했죠. 살짝 하고 지나갔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풍자와 해학 옆에다가 쓸까요? 크크크. 일단 요 정도 뉘앙스만 갖고 가면 됩니다. 됐을까?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말들 아니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 갈등 배경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합니까? 서술, 묘사, 대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서술 방식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전개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체크할게요. 서술은 대놓고 줄줄줄줄 얘기해 주니까 속도가 빨라. 묘사와 대사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 이렇게. 됐을까? 밑에 서술 체크. 서술자가 독자에게 인물의 내면 사건 심리 등을 오케이 밑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묘사 대화 빼놓으면 전부 다 서술이에요. 쌤, 전 묘사가 뭔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림 그리듯이 설명해 줍니다. 오늘 집에 갔더니 오늘 국어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디? 라고 해놓으면은 이렇게 뭐 눈썹은 이렇고 뭐 코는 이렇고 막 이렇고 몸매는 뭐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게 묘사지. 범수야 너의 이상형은 어떤 여인이니? 라고 하면 뭐 성격도 중요하지만 뭐 외향적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얼굴은 계란형이고 머리는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묘사지. 묘사 서술은요 요약적 제시가 있대요. 깔끔하게 빡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이나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임철우의 사평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역인데요. 시골에 있는 간이역이야. 겨울에.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건데 살펴볼게요. 대합실에 겨울에 시골 간이역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서울 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겐 돈으로 보인다. 돈 좋아하는 여자네요. 미친 듯이 벌어서 가랭이를 찢어내던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보란 듯이 보상받고 싶은 게 그녀의 욕심이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돈에 대해 욕심이 생겼어. 물론 남자 없이 혼자 지새워야 하는 밤이 그녀의 부대자루 같은 살덩이를 이따금 서럽게 만들기도 한다. 너무 돈만 벌다가 결혼하거나 뭐 연애하거나 그러지 못했나 봐.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다. 지금 남편 없다는 얘기지. 소중한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일 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과부인 삶은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할 것 같다. 라면서 세상에 한둘 셋넷 다섯 여섯 줄에 걸쳐서 한 여인의 일생이 거의 다 나와 있지 않나? 그렇죠. 여섯 줄의 한 여인의 일상을 뭐 해줬어? 요약해줬어. 요약적 제시.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대화, 일도 없죠. 서술자가 직접 자신의 과거 아니요. 서술자가 서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그녀의 가치관이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납니다. 정답. 그러면 생각합시다. 그녀의 가치관은 뭔데?
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됐을까? 사는데 돈이 좀 중요한가? 인생의 한 몇 프로 정도는 될까? 돈이. 당연히 100%는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쵸? 사람이 행복하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돈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거의 100% 거의 100%인 것 같아? 그럼 나머지 1, 2%가 사랑과 우정, 정의, 평화 이런 거야? 그래. 좀 씁쓸해. 저도 엄청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한 7, 80%가 돈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조금 나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물론 이제 가끔 뉴스에 나면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라면서 막 겁나 부자인 애들이 뭐 마약하고 사고치고 이런 거 하는데, 아, 됐다 그러고 나한테 그 돈 줘.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건전하게. 정신 상태가 썩어먹은 거지. 다음. 서술에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있대요. 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있구만. 이런 느낌.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마음에 스치는 느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떠오르는 대로. 따라서 서술에 논리적 순서가 없고 사건이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는데 인과성이 중시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 1일. 이 소설가 구보시는 박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호예요. 자기 이름이야. 그러니까 나의 하루 요 정도가 될 겁니다. 1930년대 경성거리를 하루 동안 배회하면서 거기에서의 느끼고 생각나고 떠오르는 점에 대해서 쓴 거예요. 괜찮나요? 박태원 씨 알아요? 박태원? 봉준호 어때? 봉준호. 감독이라고 봉준호 감독, 저 기생충 감독. 그 사람 외할아버지. 이렇게.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의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대정, 다이쇼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예요. 12년, 11년, 11년, 8년, 6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동전의 의미가 있어? 당연히 없지. 무슨 동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설령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 이 앞부분에 뭐 나오냐면 아, 너무 외로워. 나 지금 눈도 안 좋은데. 아, 이 일제강점기에 난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기력해. 내 행복은 어디 있을까? 행복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으로도 갈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동전 바라보면서 동전에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행복 이야기를 했다. 어디 갈까? 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생각이 무슨 럭비공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튀고 있지. 바로 이런 게 의식의 흐름 기법. 자동 기술법.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묘사,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묘사. 배경, 인물, 사건 등을 밑줄,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묘사를 통해 대상을 어떻게 마치 보고 있는 듯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시 밑줄, 생생하고 사실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황순원의 학은 전쟁 이후에 이념 차이로 인한 대립 이런 것, 어린 시절 우리들의 우정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거야. 됐을까? 어린 시절 친구였는데 한 명은 자유주의자가 되고 한 명은 공산주의자가 됐어. 어떻게?
둘이서 서로 총질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우리 함께 놀았었던 것 떠올리면서 화해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38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개인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의 흰 밥통만이 흰 밥통만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때요? 마을의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지.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찍이 서 미를 깊였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됐나요? 여기 잘 봐.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어때? 겁나 깔끔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말을 묘사를 하면 소설의 서술 속도가, 전개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옆에 있는 2번 볼게요.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위에다가 써야 되겠네. 뭐라고? 묘사라고. 서술자가 마을의 풍경을 그림처럼 제시했습니다. 앞에 두 줄.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해 긴장감을 표현해 줍니다. 뒤에 두 줄. 고즈넉하고 활기차? 그럴 리가. 3번 틀린 얘기죠.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염상섭의 두 파산이라는 소설 위에 봅시다. 대화. 대화는 소설 속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하면 인물의 제 말하는 거 보면 뭐 할 수 있어? 성격 알 수 있지. 제 말하는 거를 보면서 성격 알 수 있죠. 그리고 개성이 잘 드러나고 사건을 장면화하여 제시를 해서 대화면은 어떻게? 큰 따옴표 따서 걔가 한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그런 얘기는 어떻게? 믿을만 하지 않나? 사실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염상섭이라고 하는 아저씨 자체가 일제강점기 30년대에 사실주의 소설 쓰던 아저씨예요. 두 파산했어. 쫄딱 망하고 말아먹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명의 파산한 사람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두 개의 파산이냐? 경제적인 파산을 당한 사람, 정신적으로 파산당한 사람, 이렇게 두 개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일제강점기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얼마나 착살내었던가 라고 이야기해주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염상섭의 가장 유명하고 주목해야 하는 소설은 3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얘는 꼭 읽어보실만 합니다. 됐나요?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제일 처음 갔었던 책이 3대였었는데 참, 그런데 김호김 여사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김호김 씨, 정래의 친구고 돈 욕심이 강해서 정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그럼 김호김 여사 위에다가 씁시다. 이 김호김 씨가 정신적으로 파산한 여자야. 파산한 사람이야. 그만 일어설 줄 알았던 교장은 담배에 불을 붙여 새판으로 말을 꺼냈다. 왜? 뭐라고 해요? 정래 모녀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벌써 알아차리고 입이 삐죽했습니다. 글쎄, 그 20만 원 조건을 대지르고 날더러 여기에서 받아가려니, 그래, 어떻게들 얘기가 그렇게 끝이 났죠?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래는 잔뜩 벼르고 있던 듯이 모친의 앞장을 서서 가로 탄한다. 교장 선생님, 그따위 경위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나마 우리 가게를 판들어서 먹고 하고 말겠단 말이지 뭐예요? 라고 하면서 여기 위에 볼게요. 정래와 교장은 지금 갈등 관계고, 정래와 오기민은 갈등 관계고, 정래와 오기민은 협력 관계구나. 교장이랑 오김이랑 한 패거리 먹고 정래네 어떻게 망하게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장면이 눈에 보이는 거지.
윗글의 서술 방식 위에다 쓸게요. 뭐라고? 대화.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가 있다?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갈등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 2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옥임과 정례모녀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132쪽 볼게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아까 옆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어? 제목 밑에다가 주로 고전소설이라고 밑에 빈칸 하나 채웠죠? 그리고 하나 더 썼었어. 뭐? 서술자의 개입. 앞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 서술자의 개입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를 마치 신처럼 뭐든지 다 알고 있어. 어때? 입이 너무 근질근질할 것 같지 않아?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툭툭 끼어들어서 얘기해주는 거. 그게 서술자의 개입이야. 서술자의 개입,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아는 작품 밖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사건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 주로 고전소설. 고전소설에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가 시험 문제가 될 거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고 칠판 봐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 요 설명을 줘. 이거에 해당 부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거 찾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서술자 개입의 유형은 툭툭 끼어드는데 어떻게 끼어드느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직접 내리거나 서술자가 작중 상황을 판단하여 의견을 밝히거나 서술자가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느낀 감정을 드러내주거나 아, 쟤 불쌍해. 서술자가 책 읽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됐을까? 고전 소설에서는 디귿이 좀 많죠. 고전 소설에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많이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채만식의 태평천하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이라고 하는 별명 윤두꺼비의 집안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야,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해?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해가 서쪽으로 뜨겠네.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해서 들어온 걸 이상하다고 꼬집습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러 오지? 지체를 바꾸어 아들을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속이 사납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돌려놓으면 딱 맞겠습니다. 에휴 저게 애비라고 그냥 망나니 자식만도 못한 소리를 쳐하고 앉아있네 라고 서술자가 개입해 주는 거지. 옆 페이지, 옆에 문제. 이 글의 서술 방식.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디? 밑에 두 줄. 서술자가 단절히 사건만 전달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개입하고 있으니까. 3번 요 말 네모 쳐놓고 외워놓으세요. 나중에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교과서든 어디에서 만나면 이 말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서술자가 마치 판소리의 창자, 판소리 노래하는 아저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요거 1번에 해당되는 말.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가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읽어봐야 알지. 오수영의 화산떼기. 아들이 있어. 장가 갔어. 서울에 살고 있지. 손녀를 낳았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 해가지고 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생판 남처럼 살고 있어. 그래서 화산댁이라고 하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들을 찾아간 거지. 근데 아들이 또 잘 살지도 않아. 이렇게. 며느리라고 있는 게 시어머니 또 뭐 반가워하거나 뭐 기본적인 예의를 또 차리는 것도 아니야.
화장실에 이제 밤에 갔는데, 아유, 씨, 아들놈이 새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못 올 때 왔나? 괜히 왔나? 결혼해서 장가 보냈으면 끝이지. 괜히 와가지고 그냥 빈정만 상하는구나.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아침 첫 차 타고 다시 시골 내려가야지. 라고 했는데, 밤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화산대기는 참다 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봤고 집을 2바퀴나 돌았지만 뒷간은 역시 없었다. 대체 적산집, 외놈들이 물려놓고 간 그 집에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었다. 화장실 집 안에 있는데 시골 생각하면서 집 바깥에서만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지. 너무너무 당황했어. 특히 이 부분,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서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없는데 아이고 이 화산대기 할머니 화장실 찾고 있네 이거죠. 이 글에 대한 설명,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 없고요. 3번, 적산집의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걸 알고 있고. 괜찮나요?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서술자가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느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주인공이 위기를 겪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걱정되는 걸, 이러한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유할림이라고 하는 애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를 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에 모이게 했다. 유소사는 유할림이 요 자식의 아버지 유소사.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이라고 사씨남정기에 요 사씨를 너무 예뻐했었던 남편의 고모가 말리나 떨어져 있으니 누가 할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안타깝다. 할림이. 요 이야기도 또 됐고요. 밑에 시문의 상록수. 혹시 이 소설 알아요? 네, 일제강점기에 산에다가 집 지어놓고 어린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쳐 주었었던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그린 소설이 상록수지. 어디에서 그런 활동을 했을까? 여기 전철역 상록수역 있죠? 상록수역 뒤에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 같은 데 있지?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기념관도 있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영신이 주인공이죠. 주제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외놈 경찰놈이 영신이를 불렀는데, 첫째, 예배당이 좁고 너무 오래되어 위험하니 아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 둘째, 기부금 내라고 돌아다니며 너무 강제 비슷하게 청하면 법률에 저촉이 된다. 라는 것을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었다. 즉, 조선 아이들 데려다가 조선말 가르친 꼴을 못 보겠다. 이건 거지. 이렇게. 예배당이니까 대놓고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지는 않겠는데, 이 상황인 거죠. 하여튼 외놈들하고는 용서하면 안 돼.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사과를 안 하니까 용서해 주면 안 돼. 가라앉혀야 돼. 옆 페이지, 우리 요거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뒤에 잠깐 빈칸 채우고 조금 10분 쉬었다 할 거니까 기운 내세요. 인물 제시 방법 기억나요? 2가지 있었던 거, 일단 밑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걔 완전 착해요. 걔 완전 또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직접 제시. 착한 행동하는 거를 말해주면 간접 제시. 또라이처럼 행동하는 거 보여주면은 간접 제시. 사건 전개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직접 제시가 빠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직접 제시는 말하기,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보여줍니다. 분석적 제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전달합니다. 직접 전달하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하지만 뭐야, 왜 이렇게 다 얘기해줘?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태준의 돌다리는요, 이 전통과 근대적 가치관 사이의 싸움을 나타낸 거예요. 싸움은 아니고. 창섭이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었다. 부지런하고 절약해.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절약하는데 돈 사서 땅 사고서 땅을 늘리지는 못했대. 이랬대. 왜 그러냐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들 창섭이가 여기 이 소설에서는 맹장수술로 당시에 거의 최고인 의사야.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진짜 좋은 건물이 났는데 저 병원 확장하고 싶으니까 지금 아버지 땅 좀 팔아서 저 병원에다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돌려보낸 거야. 얘기는 그게 다예요. 간접 제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무엇처럼? 연극처럼. 그래서 극적 제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물의 말과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직접 제시에 비해 생생해. 그렇지. 실감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가 있어. 극적인 효과. 마치 연극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단점. 인물의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어머, 인물의 성격 오해할 수도 있어. 내가 소설 잘못 읽으면 아니면 작가가 그대로 의도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에 6번 했었어야 되네. 이글 돌다리의 서술 방식 뭐였어요? 직접 제시였죠. 직접 제시하고 상관없는 부분 몇 번 있어요? 2번. 서술자가 인물 창섭이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낸다?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준다. 밑에 거 확인할게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권씨가 학교 선생인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올 거예요. 그랬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든.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네. 잘 먹고 잘 살느냐? 라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놀려다보고 흠칫 놀랐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라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구나. 대학 나온 거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대사를 통해서.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떤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을 건네고 언덕을 내려왔다. 이 글의 서술 방식 1번. 그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지 않죠. 작품 밖의 서술자 아니야. 왜? 여기 봐. 나 있잖아 나. 나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작품 밖이 아니지. 그의 말을 통해 독자들이 그의 성격을 짐작한다.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들.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풍자와 해학. 옆에 뭐 썼어요? 크크크 했었지. 구분은 해야 돼. 체크합시다. 풍자는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서술 방식이다. 해학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독자가 대상에게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서술 방식. 마치 이런 느낌? 풍자는 병신. 이런 느낌이라면 해학은 이틀 떨어진 놈아. 어떡하냐 너. 일로 와. 좀 챙겨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게 해학. 이런 거죠.
성석재의 오렌지 맛 오렌지. 오렌지는 당연히 오렌지 맛 아닌가?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비읍은 10년 넘게 마누라를 호령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굴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내온 음료수가 비읍에게 새로운 별명을 선사했다. 내가 산 건 100% 천연 무가당 오렌지 주스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언제 오렌지 맛 음료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환상적인 부부야. 오렌지 맛 음료보다 약간 집에서 아내가 갖다 주는 게 싸구려 약간 좀 싼 오렌지 주스 갖다 줬다. 일동은 그의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그를 당분간 오렌지 맛이라고 불리기로 만장일치 합의했고 100% 오렌지 주스를 혼자 마시고 있을 그의 부인은 오렌지 부인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밑에 인색한 비읍과 비읍의 부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조롱이나 냉소가 아니라 애정이 담긴 따뜻한 웃음이라고 해서 얘는 그러면 풍자가 아니라 해학이지 해학. 이런 식으로 확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옆에 풍자와 해학이 헷갈려요. 풍자는 대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해학은 대상의 애정과 연민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자와 해학을 구별하는 거는 좀 신경 쓰셔야 한다. 뒤에 나와 있는 134페이지 1, 2, 3번 역시 1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네, 확인하도록 할게요. 뒷페이지. 어떤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 서술자가 사건의 중요한 내용만 감추려서 성립해 줍니다. 사건의 정황을 압축합니다. 어떤 지시? 요약적 지시. 한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아무런 제한이나 제재 없이 의식에 따라서 쓰면은 뭐라고 해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묘사, 대화, 서술 등의 방식은 사건 전개 속도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죠. 묘사, 대화는 느리고 서술은 빠르고 대화는 사건과 갈등을 드러내고 성격도 드러내줍니다. 그렇지.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거나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다. 그렇지. 다음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너무 대놓고 얘기해 주니까 직접 제시. 말하기 분석적 제시, 직접 제시. 보여줍니다. 극적 제시, 간접 제시. 독자가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돌려 말해주니까 간접 제시. 독자에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직접 제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케이.